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또 2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역사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EBS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안내 공지로 실시간 라이브로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유튜브로 직접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은 조선 후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뭐 수행평가라든지 수행평가 그리고 교재 준비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할 건데 이제 2주 뒤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 뵙고 그때 다시 한번 안내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수업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선 전기까지 1학기 때 수업을 마쳤습니다. 굳이 연표를 한 번만 살짝 그려본다고 한다면 뭐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할 내용은 바로 이 후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눴던 이유는 조선의 전기와 조선의 후기가 다른 나라 같다. 굉장히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변화된 그 특징들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몇 번씩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조선 후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조선 후기에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역사적인 이야기의 흐름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조선 후기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좀 잡고 들어갈게요.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도대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다 살펴보면 좋으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부분까지는 사회문화 파트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어, 조선 후기에 정치와 경제가 어떤 식으로 크게 변동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사회 파트라든지 문화 파트는 좀 간략하게만 알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일단 왕권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하의 권한이 올라가고 왕권이 약해진다. 두 번째로는 경제가 여전히 조선은 물론 농업 중심의 국가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의 커다란 변화점이 뭐냐면 상업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갑자기 조선 후기의 왕권이 약해질 것이며 조선 후기에 왜 농업 중심 국가였던 조선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어, 물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상 왕과 신하의 조화와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 맞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이 자리 잡게 되면서 왕과 신하와의 권력의 균형이 맞아가게 되는데 조선 후기에는요. 아, 이건 좀 빨간색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변사라고 하는 부서가 생겨나요. 이 비변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겠죠. 뭐 교육과 기술부도 있을 거고요. 뭐 뭐가 있을까? 뭐 여성가족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국가에 필요한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부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이 비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생겨난 것은 중종 때, 우리 중종반정 기억나면 좋겠네요. 조선 전기에 중종반정 조광조 있을 때, 그때 생겨난 부서인데, 이 부서의 역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이 부서의 힘이 세지면서 누구의 힘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신하들의 권한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요 비변사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삼아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여기가 경복궁이고 여기가 이렇게 창덕궁이면 요 사이길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경복궁이나 이런 곳으로 놀러 갈 일 있을 때 가다 보면 요 길에 보면은 비변사 터라고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경복궁 아래에 보면은 넓게 여기 광화문 거리가 펼쳐져 있죠. 사실은 여기에는 이호예병현궁이라는 조선의 6개의 부서가 또 자리 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로써 말하는 것보다, 말로써 그냥 얘기를 듣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 건물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 터만 남고 건물 자체는 전부 다 헐려 있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 교보문고 타워, 그 다음에 KT 건물 있는 쪽인데 그 건물들이 전부 다 2호 예병 현공 조선의 여러 부서들이 헐면서 세워진 건물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변사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조선 후기의 커다란 변화점에 있어서 바로 이 상업이 왜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중심에는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동법이 무엇이냐? 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쭉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동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조선 이것도 역시 전기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 임진왜란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요. 오늘은 바로 요 내용 대동법 하나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내용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어, 아마 1학기 말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동법 굉장히 중요하다. 객관식으로도 낼 거고 2학기 때 서술형으로도 낼 거니까 꼭 알아두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줬었던 법률을 이야기하자, 개혁적인 법률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대동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는 요 대동법, 오늘은 이 대동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어, 대동법은 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세금을 걷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조선 후기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준 법률이 되었는지, 실제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고,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중국과 일본이 뭐 국가가 전복된다라든지 커다란 변화가 생겼지만 유일하게 국가의 명칭을 유지하고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는데 이 조선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저는 대동법으로 뽑고 있기는 해요. 도대체 이 법률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죠. 우리 한번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세금을 돈으로 걷지 않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금을 걷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중국사를 3학년 때 배우게 되면은 조용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 세금의 개념을 우리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어,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삼국시대에 나온 명칭도 다를 거고, 고려시대에 나온 명칭도 다를 거고, 조선시대에 나온 명칭도 다를 거예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음, 여러분들 아마 신라시대 때는 관료전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걷는 방법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 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걷는 내용은 뭐다? 조세, 공납, 역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과전법이 뭐고, 전식과가 뭐고, 이런 것들이 너무 헛갈리긴 했었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름만 바뀌고 세금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에는 미세하게 차이는 있겠으나 큰 틀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세. 자, 쌀을 기본적으로 거뒀고요. 공납, 특산품을 거뒀고요. 역, 노동력을 세금으로 거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 대신 이 세 가지 세금을 거뒀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거는 1번, 당연히 쌀이겠죠. 화폐로서의 가치를 실용했을 뿐만 아니라, 어쨌건 조선은 농업 중심의 국가다 보니, 당연히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세금을 쭉 걷어왔었는데 조선 전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훈구 세력, 이 훈구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훈구파들이 굉장히 넓은 땅을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훈구 기억나시죠? 세조 시대에 세조를 계유정난을 성공시키면서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오래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같은 인물들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로 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겠죠. 내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훈구 세력들이 고민을 좀 합니다. 그러면 세금의 비중을 조세가 아니라 어디로 옮기게 되느냐? 요 공납으로 옮기게 돼요. 특산품.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조금 내게 하고 이 특산품을 많이 거둠으로 인해서 그 비는 세금을 충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특산품은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각 개개인에게 세금으로 매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화약이 필요하다. 뭐 A라고 하는 동네에는 화약을 생산하게 하고요. 국가에서 책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동네에서 책상을 생산하게 합니다. 국가에서 옷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C라고 하는 동네에서 옷을 만들게 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걷어갔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옛날에는 직접 그 지역에서 만든 물건들을 걷어들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공납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부담도 커졌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 정확하게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세금으로 지정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 기후도 변하게 되고요. 지형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100년 전에는 그 지역의 생산이 잘 될 수 있었으나 100년 후에는 그 지역에 생산이 되지 않는
뭐 특산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뭐 강원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은 넓게 바다도 있겠지만 대관령처럼 산으로만 이루어진 곳도 있겠죠. 근데 강원도는 바다가 많으니까 야 강원도 너희 지역은 전부 다 뭘 구해오느냐? 자 전복을 세금으로 뭐 내라라고 지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닷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산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전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 전복을 구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서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전복을 구해오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해요. 이제 직접 내가 산골 대관령에 사는 사람이 음, 뭐 강릉이라든지 바닷가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과정 중에 물건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서 중간에 상인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멀리서 니들 뭐 세금 이 전복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우니까 내가 직접 구해다가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 대신 약간의 비용을 덧붙일 테니 나한테 이 전복을 사라고 제시를 합니다.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교통비, 그 다음에 유통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상인들이 약간의 이득을 취한다고 하였으나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복 한 개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한 개의 가격을 100만 원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게는 100배에서 수백 배까지 높여서 부르기도 했으니까 100배 정도로 그냥 대충 퉁쳐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100만 원을 부르면서 전복 한 개당 100만 원을 부르면서 야 내가 대신 세금을 내줄 테니까 나한테 이 가격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농민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요 100만 원을 주고 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됐다고 하고 그냥 본인들이 직접 가서 이 전복을 구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해와서 이 전복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바로 그 마을의 사또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사또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수령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지방 도지사 더하기 뭐 경찰청장이 합쳐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령이 그 지역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임무가 가장 큰 건데 자, 이제 내가 농민인데 전복을 내가 그냥 100만 원짜리 전복은 못 구하겠어라고 해서 직접 가지고 와서 사또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사또가 갑자기 야 이거 질이 너무 떨어진데 너무 상했는데 크기가 너무 작은데라고 하면서 이 전복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야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전복, 완벽한 전복인데 왜 그걸 사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 전복을 농민이 구해온 전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100배의 가치를 가진 비싼 전복을 사다가 누구에게? 사또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또는 왜 이렇게 100배나 비싼 전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예, 아마도 이 상인이 이미 수령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뒷돈, 뇌물을 갖다 바쳤겠죠. 일정하게 뇌물을 바친 상인, 그리고 그 뇌물을 받은 수령, 사또는 몇 배나 비싼, 몇백 배나 비싼 요 전복을 농민들에게 부과하게 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익을 사또와 상인이 나눠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는 걸까요? 당연히 100배 이상의 물건값을 지불한 농민들도 피해를 보거니와 제대로 된 물건이 국가로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을 거고요.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납, 납부하는 세금을 방해한다. 방납의 폐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긴 할 거니까 그냥 일단 알아만 두시고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는 수령과 상인들이 존재하면서 이 공납의 문제점이 굉장히 커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백성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조광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훈구 세력에 반대해서 싸웠었던 그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먼저 이 대동법과 유사한 내용들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게 돼요. 물론 율곡이 역시도 이런 대동법을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먼저 대동법을 이야기했네요. 자, 일단 대동법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는 법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율곡 이이도 그렇고 조광조도 그렇고 하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시작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 대동법에 대한 논의는 앞서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대동법이 바로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던 것을 됐어. 특산품으로 내지 말고 쌀로 내. 라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물건을 생산해서 혹은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마. 뭘로 하라고? 쌀로 대신 내라고. 여러분들 조선은 농업국가다 보니까 어쨌건 전국적으로 쌀값이 그게 크게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생업에 90% 이상이 농민들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쨌건 쌀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납의 폐단, 특산물에다가 몇백 배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내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중간에 상인들 장난치던 상인들 세금 가지고 장난치던 상인들이 더 이상 장난을 칠 수 없게 되겠죠. 플러스 알파 뒷돈을 받고 있었던 사또들도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럼 이 쌀을 받은 국가는 이 쌀을 통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대신 사면 되고요. 백성들에게도 좋고 그 다음에 국가에도 너무나 좋은 요 제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왜냐하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어쨌든 여러분들 군량미가 많이 부족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전쟁통이잖아요. 전쟁 중이다 보니까 군량미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쨌든 필요한 게 뭐예요? 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법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작된 것은 광해군 때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만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만 어찌되었든 간에 농민들의 부담, 세금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적어들었어요.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대동법은 토지 한 결당 사두의 쌀을 내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토지 한결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조금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조금 넓은데 이 사두면은 대략적으로 20kg 쌀 한 4덩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옛날에 그 단위를 재는 것과 지금의 현재 단위를 재는 게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으나 우리 운동자보다 조금 더 큰 면적에 약 20kg 쌀 내포되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토지가 학교 운동장만큼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조차도 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법안이 되겠죠. 예전에 백백씩 넘겨봤었던 그 박납의 폐단, 이 공납, 이 문제점들이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어쨌건 토지의 세금을 부과하는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은 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이 좋은 법률이 안착되는 과정까지는 약 100여 년이 걸려요. 지금 광해군 때 시작이 되면서 어느 때 자리 잡게 되느냐? 숙종 때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자, 이 좋은 법률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지주들이 저항을 하였고 그러한 저항들을 줄여나가는 기간이 약 100년이 걸렸다. 하지만 백성들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법안인 건 알겠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줄고 국가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런데 이게 조선을 변화시킬 만한 커다란 법률 아닌가? 조선에 변화를 줄 만큼 큰 법안인가라고 했을 때 아직은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이 성장하였다. 농업 중심 국가였던 조선에 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었다. 뭐 때문에? 바로 이 대동법 때문에. 아니 도대체 쌀로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게 상업에 변화를 주게 되는가? 이것도 마저 설명을 좀 해드려 봐야 되겠죠. 자, 요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내용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법의 내용까지는 설명해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조세, 공납, 역 중에서 이 공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산품을 뭐로 내는 거예요? 바로 쌀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산품에 부과되었던 과중한 세금 부담이 백성들은 분명히 줄어들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세금도 안전하게 거치게 되고 국가 재정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기 왜 이러한 변화들이 상공업의 발달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끊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